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에 새롭게 생긴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과의 간편한 연결입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과 안드로이드 폰과의 간단한 연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실에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블루투스 및 장치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장치 추가라고 하나 나오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휴대폰과 연결 눌러줍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연결 창이 나오게 되죠. 모바일 알림 관리라고 나오고요. 다음 넘어가면 최근 사진 보기, PC에서 바로 전화 걸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대화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PC에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이라고 나오죠. 시작하기 누릅니다. 자, 이 기능은 아이폰은 안 되고요. 안드로이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7.0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전 휴대폰이라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7.0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시작하기 합니다. 그러면 장치 연결 단계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으로 이동하라고 하죠. 자,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윈도우와 연결 앱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휴대폰에 윈도우스와 연결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링크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휴대폰을 위쪽에서 아래로 쓸어 내릴게요. 그러면 알림이 나오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겨 보시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는 이 버튼이 나와야 돼요. 자, 혹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를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근래 3, 4년 정도 된 핸드폰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윈도우스와 연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끄면 안 되고요. 눌러서 파란색으로 버튼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PC에서 윈도우스와 연결 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죠. 그러면 딤드되어 있던 QR코드 사용하여 연결과 수동 연결이 선택할 수 있게 보이게 되죠. 여기서 수동 연결 눌러주세요. 그러면 핀으로 장치 연결이라고 하죠. 자,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윈도우스와 연결 앱을 열라고 하죠. 자, 지금 스마트폰에서 윈도우스와 연결 이 버튼을 선택을 한 상태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켜짐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컴퓨터를 추가하라고 하죠. 연결된 컴퓨터가 없겠죠. 컴퓨터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PC에서 다음으로 이동한 후 로그인 하기라고 하죠. 자, 일단 계속하기 합니다. 자, PC에 표시된 코드 입력하라고 하죠. 자, 이제 PC에서 핀 코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핀 코드 만들기 합니다. 자, 핀 코드 나왔네요.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볼게요. 자, 다 입력했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기기에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요.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자, 이제 휴대폰에서 작업 마무리한다고 하죠. 자, 스마트폰에서 일단 완료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지금 PC와 연결됨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자, 설정 완료됐네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PC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과 연결이 된 상태예요. 자, 여기 있는 창 열기 누르시면 지금 스마트폰과 연결이 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림도 여기서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 메뉴를 보시면 메시지와 앱, 통화, 사진 전부 나오죠. 자, 앱을 눌러보시면 휴대폰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자, 물론 휴대폰 화면을 표시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휴대폰에서 권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최근 사용이라고 해서 메시지, 유튜브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즐겨찾기 보이고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이 앱들은 전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앱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앱들 전부 이 PC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PC에서 실행하면 사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여기서 간단하게 실행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화 들어가게 되면
이 PC에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PC에서 전화를 걸고 받기 위해서는 PC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스피커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설정합니다. 자, 일치하냐고 나오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과 PC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좀 전과 같이 확인 버튼이 나오는 팝업 창은 PC와 스마트폰 동시에 나오게 되니까 양쪽 다 확인이라고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휴대폰에 최근 통화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에 다이어리 나오게 되죠. 자, 이거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옆에 놔두고 PC에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PC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옮기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케이블로 연결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들고 바깥으로 빼시면 됩니다. 바로 이동이 됐죠? 하지만 PC에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넣을 수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 금지라고 나오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PC로 옮기는 거는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사진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그대로 가져와서 PC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메시지가 있죠. 자, 메시지 눌러보시면 연락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제가 권한 설정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락처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권한 설정만 해주시면 연락처는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자, 눌러봤어요? 이렇게 다 보이죠? 메시지를 PC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를 보는 중간에 이렇게 스마트폰과 같이 이용을 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여기서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권한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메시지라든지 앱들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죠. 자, 권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권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윈도우스라고 칩니다. 그러면 윈도우스와 연결이라고 나오죠. 자,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정보라고 나와요. 자, 이거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권한이라고 나오죠. 지금 허용된 권한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누르시고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근처 기기 허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이크도 허용해 줍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한 설정이 됐죠. 전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앱과 통화, 메시지 전부 스마트폰에서 이용하듯이 PC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띄울 수도 있죠.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스마트폰을 화면으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로드 중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 화면이 뜨게 되죠. 홈 버튼 누르면 똑같이 홈으로 들어오죠. 자, 이 스마트폰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갤러리에서 그림을 확인한다든지 여기 있는 앱들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윈도우 11에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실행하고 통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모든 앱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휴대폰과 연결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대폰과 연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메시지가 바로 나오게 되죠. 좀 전에 보신 것은 이렇게 바로 보이지가 않았죠. 휴대폰과 PC가 데이터가 공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동기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이때 스마트폰과 PC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케이블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앱부터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앱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모바일 팩스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팩스가 다 있겠지만 집에서 갑자기 팩스를 보내야 할 때는 난감하죠. 자, 그럴 때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바일 팩스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창이 하나 나오게 돼요. 자, 이 창에서 스마트폰의 앱을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문서나 사진 첨부하시고 팩스 번호 입력해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에서 실행이 되는 건 전부 실행이 됩니다. 좁은 화면에서 불편하게 이용하시지 않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통화 눌러볼게요.
휴대폰과 PC 연결하라고 하죠. 휴대폰과 PC를 연결을 해서 통화를 할 경우에는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통화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용 권한 보내기를 이용을 해서 권한을 보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허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최근 통화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연락처를 찍고요. I를 쓰면 IB96이라고 바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눌러서 바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 버튼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겠죠. 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메시지 전송을 하실 때는 원하는 사람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메시지 입력하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메시지도 바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PC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컴퓨터를 켜고 끌 때 항상 누르게 되는 윈도우 11의 시작 메뉴와 시작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좌측에 있는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것이 시작 메뉴가 되죠. 시작 메뉴를 열게 되면 검색바, 고정된 앱, 맞춤, 그 다음 사용자 계정과 종료 단추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바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있는 파일들 바로 보이게 되고요. 우측은 오늘 날짜, 그 다음 현재 인기 있는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와 웹에서 모든 검색 자료를 같이 보여주게 되겠죠. 윈도우라고 입력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어판에 있는 윈도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 윈도우 11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워드 파일, 그 다음 윈도우 기능 켜기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 제어판에서 추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웹을 누르면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설정을 누르면 설정 부분에서 윈도우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누르면 문서만 검색을 해주죠. 앱 누르면 앱을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진, 폴더, 사람으로도 다 검색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고정됨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앱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든 앱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다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주 쓰는 앱들은 아예 고정됨에 꺼내 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자,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앱들은 기본으로 고정되어 있는 앱들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제가 고정을 시킨 겁니다. 자, 다시 모든 앱으로 들어가셔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엑셀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아예 꺼내놓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게 되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엑셀이 나와 있죠.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시작 화면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건 아니죠. 바로 가기만 제거되는 거예요. 모든 앱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맞춤이 있죠? 이 맞춤은 내가 최근에 실행했던 앱이나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에 실행했던 것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앱이나 파일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금방 했던 작업을 다시 열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 저장했는지 깜빡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실행시키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맞춤은 단점이 있죠. 누구든지 내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그 파일을 눌러서 실제 그 파일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혼자 쓰는 컴퓨터일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쓸 때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걸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설정 메뉴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개인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우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시작이라고 있어요. 이 시작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
시작 메뉴, 점프 목록 및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끄게 되면 더 이상 최근에 여러 번 파일이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항상 이걸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절전과 시스템 종료와 다시 시작, 이 세 가지는 다 아실 텐데요. 그 위에 보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그인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핀 로그인, 보안키, 암호, 사진 암호, 이런 식으로 전부 로그인하는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고요. 보안키는 물리적인 보안키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USB가 하나 있으셔야 되죠.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은 다음 이 보안키를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실 때는 그 USB 메모리를 꽂아야만 로그인할 수 있겠죠. 이 물리적인 보안키가 가장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보안키를 잊어버리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 다음 웹캠이라든지 또는 터치패드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암호 있죠? 사진 암호의 경우는 터치 스크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그 사진의 일정 구역에 내가 만든 패턴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암호가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잠금화면 개인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금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나오죠. 일정을 보여준다든지 메일 또는 날씨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잠금화면 개인 설정이 있죠. 저는 지금 윈도우스 추천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번 잠금화면이 바뀌게 돼요. 쓸 때마다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쓸 수 있고 경치도 아주 멋진 경치들이 많이 나와서 윈도우스 추천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라든지 화면 시간 제한이 있죠. 화면 시간 제한은 화면 절전 상태를 설정해주게 됩니다. 화면 및 절전 들어가시면 5분이 경과하면 모니터가 꺼지는 거죠. 그 다음 15분이 지나면 컴퓨터 자체가 절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전기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되도록이면 절전으로 해서 쓰지 않을 때는 절약하는 모드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작 설정이라고 나오죠. 시작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 화면에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항목 더보기와 기본값, 권장사항 더보기 세 가지 중에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앱이 너무 작아서 쓰기 불편하시면 고정된 항목 더보기를 이용을 해서 고정된 앱을 더 많이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모든 앱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앱들 중에 원하는 앱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 화면의 고정이라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고 있죠. 이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앱의 바로 가기가 하단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실행할 때 여기 있는 시작 메뉴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도 여기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죠. 자, 이것은 컴퓨터를 켜게 되면 항상 여기에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번 쓰는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예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또 들어가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있죠. 자, 가끔 여러분들이 앱들을 실행을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라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열기 있죠. 지금 내가 이용하는 이 앱이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기타 들어가셔서 파일 위치 열기 들어가시면 그 해당 파일이 저장된 곳이 보이게 되겠죠. 자, 물론 이것은 바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기의 원본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시면 밑에 C 프로그램 파일스 파일질라 FTP 클라이언트라고 나오죠. 자, 이게 원본 경로가 되겠어요. 바로가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얹으시면 아래쪽에 원본 경로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제거라고 있죠. 자, 이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시작 메뉴에 있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아예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바로가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작 메뉴는 컴퓨터의 시작과 끝이죠. 잘 익혀두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컴퓨터를 켜는 순간부터 끌 때까지 접하는 화면이 바탕화면이죠. 지금부터 윈도우 11에서 나만의 바탕화면을 만들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바탕화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개인 설정이라고 나오죠. 이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개인 설정 창이 열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배경이라고 있죠. 배경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재 배경 개인 설정에 사진이라고 나와 있죠. 사진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단색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슬라이드 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배경 화면이 복잡한 게 싫으실 경우에는 단색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단색 컬러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색이 좋겠죠. 자, 이렇게 원색 계열보다는 무채색으로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색이 장시간 보더라도 눈에 피로를 주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도 있겠죠. 자, 아래 색 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컬러에 밝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원하는 컬러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이죠. 이 사진을 주시게 되면 윈도우 11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진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아래 보면 사진 선택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 찾아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을 여는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로 들어왔는데요. 원하는 사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사진 선택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사진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이미지로 배경화면을 지정을 하시면 훨씬 의미 있게 쓰실 수가 있겠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잘 나온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지정하시면 재밌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데스크톱 이미지에 맞게 선택이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이 모니터의 가로 세로 비율과 다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모니터 화면은 더 큰데 사진은 더 작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작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모니터에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가운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판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원판 사이즈는 좀 작네요. 자, 이걸 눌러서 맞춤을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니터에 최대한 키워서 맞춰주긴 하겠지만 단점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이 비어있죠. 모니터의 가로 세로 비율과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다시 눌러서 채우기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확대를 해서 모니터 전체의 사진을 채워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슬라이드 쇼가 있죠. 이건 뭐죠? 이거는 여러분이 폴더에 원하는 사진을 넣어놓고 슬라이드 쇼를 지정을 하고 폴더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계속 바뀌게 되겠죠. 매번 같은 사진이 나오는 게 싫으시면 슬라이드 쇼 선택하시고 여기서 해당 사진 폴더를 찾아보기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바뀌는 간격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림 순서도 섞어줄 수 있죠. 그리고 슬라이드 쇼로 나올 때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건지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채우기로 주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배경화면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배경화면이라든지 색, 소리, 마우스 커서를 통합해서 하나의 배경화면 테마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거죠. 다시 바탕화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테마라고 있죠. 이 테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배경과 색, 소리, 마우스 커서 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배경은 좀 전에 우리가 배경 바꾼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배경을 지정하시게 되면 원하는 배경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색 들어가시게 되면 모드 선택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라이트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다크도 있고 사용자 지정도 있습니다. 다크를 눌러주시면 어두워지고요. 라이트는 밝아지죠.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기본 모드와 M 모드에서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M 모드를 바꿔볼게요. 다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창을 열었을 경우에 열린 창만 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라이트로 바꾸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기본 모드입니다. 이것을 다크로 바꾸면 나머지는 영향을 주지 않고 윈도우의 기본 모드에서만 어둡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투명 효과라고 나오죠. 투명 효과는 이렇게 창이 열렸을 경우에 이 창에 투명 효과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완전히 투명한 건 아니고 반투명으로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테마 컬러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수동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죠. 자동이 돼 있으면 알아서 지정이 되는 것이지만 수동으로 놓고 내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게 되면 수동 컬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이런 컬러들이 전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죠. 자, 마우스를 창을 닫는 X 위에 얹게 되면 여기도 빨간색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본 컬러들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동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엔 제목 표시줄 및 창 테두리에 테마 컬러 표시라고 나오네요. 자, 이걸 켜볼게요. 그러면 윈도우 창 주변에 테두리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시인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집중도가 높아져서 보기 더 좋겠죠.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었을 경우에도 주위에 테두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가 있죠. 윈도우스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볼게요. 윈도우에서 기본값들을 다 정해 놓은 상태죠.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고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테스트 버튼이 나오고요. 눌러주시면 이런 소리가 나오죠. 윈도우스 백그라운드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원하는 소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바꾸신 다음에는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마우스 커서를 바꿔줄 수 있죠. 마우스 커서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우스 속성에서 마우스 커서 모양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 모양인데 여기 있는 커서 모양 중에 원하는 커서 형태로 바꿀 수 있죠. 도움만 선택일 때는 이런 커서고 일반 선택일 때는 이런 모양이죠. 지금 사용자 지정 부분에 있는 마우스 커서들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찾아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커서들의 사이즈가 크기별로 3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골라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더 많은 테마를 가져올 수 있죠. 테마 찾아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테마들을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 고화질의 이미지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니까 다운받아서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요즘은 모니터를 큰 모니터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기 보시면 4K 이미지도 있죠.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개인 설정에 있는 테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죠?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다양한 아이콘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창에서 컴퓨터라든지 문서, 네트워크, 휴지통, 제어판 아이콘들을 전부 꺼내놓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어판, 네트워크, 내 PC, 본인 폴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필요 없으면 전부 가려주시면 되겠죠. 물론 휴지통도 보이거나 숨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려볼까요? 적용하면 휴지통도 가릴 수가 있죠. 바탕화면에 여러 개 나와 있는 게 싫으실 때는 전부 가려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휴지통을 바탕화면에서 가렸을 경우에는 휴지통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럴 때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에서 휴지통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저는 지금 휴지통 나와 있죠. 파일 탐색기에 휴지통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걸 꺼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제일 아래에 있는 옵션 들어가세요. 그 다음 보기 탭을 누르시고 모든 폴더 표시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파일 탐색기에 휴지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휴지통을 바탕화면에서 가리셨을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서 나만의 바탕화면을 만들고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PC를 사용하시다 보면 반드시 중요한 파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파일들을 그냥 PC에 보관하시면 불안하죠. 지금부터 남들이 보면 안 되는 일기나 개인 서류 같은 중요한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서류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모아놓은 폴더가 있어요. 이런 파일이나 폴더를 남들이 볼 수 없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나 폴더 전부 마찬가지인데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단 탭에서 일반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고급이라고 있죠. 고급 누릅니다. 그러면 압축 또는 암호화 특성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 부분에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파일을 암호화하려고 한다고 하죠. 파일 및 상위 폴더를 암호화하거나 파일만 암호화할 수 있죠. 자, 저는 지금 파일만 선택했으니까 파일만 암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파일 암호화 키 백업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내 컴퓨터에서는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자물쇠 모양이 걸려 있죠.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열리죠. 자, 이 경우 내 계정으로 들어온 윈도우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가져갈 경우에는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파일을 누군가 복사해 가더라도 다른 컴퓨터에서는 이 파일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폴더도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의 단점은 다른 컴퓨터에 가져가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봐야 할 경우에는 윈도우를 로그아웃하고 내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암호화 건 것을 다시 풀어줘야 되겠죠.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속성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고급 들어가신 다음 여기 있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 암호화를 꺼주세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또 아래쪽에 적용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물쇠 모양이 없어졌죠. 이제 이 파일은 암호화가 걸린 게 아니죠. 아무 데서나 열어볼 수 있는 파일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 계정에서만 볼 수 있는 암호화 방식으로 파일이나 폴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암호화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죠.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암호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고 나는 좀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 프로그램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암호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서류에 암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 아무 곳이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로 만들기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텍스트 문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새 텍스트 문서라고 나오죠. 자,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서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자, 이것은 배치 파일 명령어인데요. 자,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명령어는 본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간쯤 내려오시면 Your password here 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연습이니까 00000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명령어는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걸 저장을 해주는데 꼭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 누르시고 제가 쓴 것과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folder locker.bat라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된 배치 파일이 보이게 돼요. 자, 지금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버리면 되겠죠. 자, 이게 암호를 거는 배치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folder locker라는 배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암호를 걸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folder locker 배치 파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창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기게 돼요. 로커라는 폴더죠. 자, 이 폴더가 암호화로 보호되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호할 파일이나 폴더를 이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서류가 있는데요. 이걸 이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을 컨트롤 X로 자르세요. 그 다음 폴더 안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두 가지 다 상관없는데 그냥 넣었을 때 안 들어가시는 분은 이렇게 컷해서 페이스트로 붙여 넣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제 이 폴더를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폴더 락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Are you sure you want to lock the folder? 라고 나오죠. 자, 이 폴더를 락 걸 건지 물어보죠. Yes 하겠습니다. 자, 예 하고요.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 폴더는 사라지게 돼요. 아예 볼 수 없으니까 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폴더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폴더 락커 더블 클릭합니다. Enter password to unlock 폴더죠. 자, 이 폴더를 보려면 패스워드를 입력해야죠. 자, 좀 전에 배치 파일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었죠. 그 패스워드 그대로 입력합니다. 00000 5개 입력했었네요. 자, 엔터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졌던 폴더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열어서 원하는 파일 꺼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폴더 락커가 바깥에 나와 있으면 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폴더 락커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곳에 숨겨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감춰야 할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감추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비번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서 같은 것들을 암호를 걸어야 할 경우가 많죠. 이런 문서들을 암호를 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WP는 자체적으로 암호를 거는 기능이 있죠. 지금 한글 문서를 열었는데요. 자, 아무거나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 파일 들어가서 저장하기 하지 마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합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 바로 왼쪽 옆에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도구를 누르시면 문서 암호라고 있죠. 이 문서 암호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문서 자체에 암호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암호는 5자 이상 입력하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한글에서 문서에 암호를 걸 경우에는 암호를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로 암호를 겁니다. 그 다음 암호 확인해서 다시 1, 2, 3, 4, 5 썼죠. 자, 설정할게요.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라고 한글 문서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러면 HWP가 열리면서 암호를 물어보죠. 이 암호를 모르면 문서를 열 수가 없는 거죠. 자, 1, 2, 3, 4, 5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HWP 워드 프로세서는 이런 식으로 암호를 걸 수 있고요. MS 워드도 암호를 걸 수가 있죠. 문서 작성을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HWP와 MS 워드 두 가지죠. 자, MS 워드의 경우에는 파일 들어가셔서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
이 PC에 저장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추가 옵션이 있죠? 추가 옵션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저장 옆에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를 누르시면 일반 옵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반 옵션 들어가시면 이 문서에 파일, 암호화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열기 암호를 주게 되면 이 파일을 열 때는 암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다른 사람과 이 워드 파일을 공유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 파일에 뭔가 쓰려고 하면 여기 쓰기 암호가 있어야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읽기만 가능하게도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암호를 MS 워드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죠? 엑셀이 있죠. 엑셀은 요즘은 거의 뭐 필수다시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엑셀도 똑같이 암호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간 다음 마찬가지로 이 PC에 저장할 때 추가 옵션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구에서 일반 옵션 들어가시면 똑같이 열기 암호가 있고 쓰기 암호가 있죠. 여기도 읽기 전용으로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 파일이나 또는 엑셀 파일들은 중요한 경우에 이렇게 암호를 거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신 그 암호는 꼭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거는 방법과 워드와 엑셀 같은 곳에서 암호를 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중요한 파일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PC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저장소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PC를 사용하시는 한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내 저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내 PC라고 있습니다. 이 내 PC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가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가 있죠. 자, 이 C 드라이브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윈도우 11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드라이브명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C 드라이브의 전체 공간이 나오게 되죠. 476기가라고 나오고요. 그 중에서 200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원하는 드라이브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드라이브의 속성 창이 나오게 되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포맷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죠. NTFS로 포맷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지금 사용 중인 공간이 275기가가 사용되고 있고 여유 공간이 200기가라고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보이게 되죠. 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회색 부분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고요. 파란색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 공간의 전체 용량 중에 70% 정도만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비워두는 게 컴퓨터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탭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도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검사를 하게 되면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주 에러가 난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이 드라이브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메뉴가 같이 나와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죠. 자, 일단 최적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다 나오게 되죠. USB 드라이브도 보이고요.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와 저장 공간으로 쓰는 D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마크가 있는 부분이 OS,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유형을 보시면 SSD라고 되어 있죠. 자, 이 SSD는
조각 모음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돼 있는 게 조각 모음을 실행해야 되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SSD M.2 방식을 C 드라이브, 즉 OS를 설치하는 드라이브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속도가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많이는 대여섯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SSD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SSD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조각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이 SSD는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플래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기 신호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최적화는 가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최적화도 너무 자주 해주는 건 하드디스크나 드라이브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래 보면 고급 보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SSD라고 나오고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볼륨은 최적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건 뭘까요? 이거는 US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선택하고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최적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장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는 여기 드라이브 표시에 세부 정보라고 있죠. 이 세부 정보를 누르면 설정에 있는 저장소 관리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다 닫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도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리한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저장소라고 있죠. 저장소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 저장소에 들어오시면 C 드라이브,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의 용량이 나오고요. 그 용량 중에서 얼마가 사용되어 있는지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그리고 272기가가 사용된 중에 138메가를 데스크톱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설치된 앱이 272기가 중에 52기가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문서도 이렇게 나오고 임시 파일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아래에 있는 더 많은 범주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서 138기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을 52기가 쓰고 있고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예약하는 데 사용된 부분이 45기가죠. 그 다음 문서, 임시 파일, 기타, 사진, 지도, 음악 여러 가지 사용되는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저장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 각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톱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바탕화면이라고 해서 138기가를 쓰고 있다고 나오죠. 바탕화면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오게 되죠. 사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 이렇게 많이 꺼내놓게 되면 컴퓨터가 시동될 때 이 바탕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로딩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시동 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탕화면은 되도록 깔끔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바탕화면 보기 누르신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설치된 앱이라고 있죠. 설치된 앱 눌러줄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자주 쓰지 않고 필요 없는 앱들, 그 다음 생소한 앱들 이런 것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설치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전혀 쓰지 않는 앱들이죠. 그런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거라고 나오죠. 여기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쓰시는 앱을 삭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쓰지 않는 앱들은 여기서 제거를 이용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제거가 나오지 않는 앱도 있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앱들은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코타나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도 눌러보시면 제거가 되지 않죠? 이것도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시스템 사용 및 예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 파일이 있고 예약된 저장소 있죠? 이 두 가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상 메모리는 내 컴퓨터에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증설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그만치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메모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이 가상 메모리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은 메모리가 8기가는 돼야 원활하게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는 게 속도를 좀 더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램이라고 해서 보이죠? 지금 저는 작업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32기가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보통은 8기가, 16기가 이 정도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더 적은 분들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8기가 정도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저장 공간이 SSD일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아래로 내려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성능 부분에 보시게 되면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탭에서 고급 눌러주시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파일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경 눌러줍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메모리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 관리에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고요. 메모리가 16기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수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설치된 메모리 용량의 2배 정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리 공간이 32기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2기가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분들은 더 늘리셔야 되겠죠. 가끔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는 분들은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4981MB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메가바이트예요. 자, 그래서 이 4981은 4기가하고 981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예요. 그래서 이건 4기가하고 900메가가 되는 거죠. 대략 5기가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 메모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임시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문서 보기를 누르시면 문서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임시 파일이죠. 이 임시 파일은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파일 제거 누르시면 제거가 되는데 그 아래에서 어떤 걸 제거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시면서 다운받은 것들이나 또는 앱을 통해서 다운받은 그런 파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요. 좌측에서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다운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것들이 전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운받은 파일 중에 확인을 하고 지우셔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필요 없는 것들 전부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6기가나 차지하고 있죠. 이건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정리는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받아서 저장을 해놓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 별로 필요가 없죠.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휴지통이죠.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사진인데요. 자, 이 미리 보기는 사진을 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이죠. 이게 미리 보기예요. 문제는 버린 사진,
더 이상 내 컴퓨터에 있지 않은 사진들의 미리 보기도 전부 저장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워주시면 새로 생성이 되겠죠? 원래 사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는 백신인데요. 백신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지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제거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 파일도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많이 있겠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소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훨씬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꼭 관리를 하시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의 작업 표시줄에는 편리하지만 잘 쓰지 않는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 작업 표시줄의 새 데스크톱 생성, 위젯,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 데스크톱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놓게 되죠.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워드나 메모장 같은 앱을 열어서 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창이 겹쳐 있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또 닫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다시 열고 하시는데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새 데스크톱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앱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가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또 브라우저 닫고 다른 작업하고 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서 새 데스크톱 생성 마우스를 얹은 다음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새 데스크톱이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새로운 데스크톱이 하나 생성이 되죠. 자, 이 데스크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데스크톱 2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또 보이게 되겠죠. 첫 번째로 가면 첫 번째 창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스크톱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데스크톱에서는 하나의 앱만 실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필요 없는 창이 있을 경우에는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 데스크톱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데스크톱 화면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때 마우스를 해당 데스크톱 화면에 가져가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열려있는 창이나 앱이 나오게 됩니다. 자, 데스크톱 2로 가져가면 또 열려있는 게 나오죠. 자, 이때 위쪽에 있는 열려있는 창이나 앱들 중에서 원하는 앱이나 창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동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데스크톱 2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데스크톱 1로 옮겨야 돼요. 이럴 때는 이동 위치에서 데스크톱 1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창을 새로운 데스크톱 화면으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가끔 작업을 하실 때 창들을 수십 개씩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데스크톱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경우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찾기가 편리하겠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 바꾸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름을 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데스크톱은 이름이 탐색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스크톱 2는 웹서핑으로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이름 바꾸기 웹서핑 합니다. 그러면 이 데스크톱은 웹서핑을 하는 데스크톱 화면이 되겠죠. 그 다음 새 데스크톱 화면을 만드시고 여기는 또 워드로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하나를 마치 컴퓨터 여러 대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를 이용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권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새 데스크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위젯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의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러 가지 뉴스나 현재 날씨, 현재 위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이 지역 위에 얹으시면 현재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현재 본인 위치를 찾아가고요. 여기 있는 위치들은 기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날씨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젯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저는 고정이 돼 있죠. 여기 앞정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위젯 고정 해제를 주시게 되면 이 위젯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마우스 얹어주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나오네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시고요. 위젯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 위젯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로 전부 날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위젯들의 우측 상단에는 점 3개 버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작게, 보통, 크게 바꿀 수 있죠. 자, 날씨를 일단 보통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미국 프로농구죠. 이런 것도 필요 없으시면 누르시고 위젯 고정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면 위젯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스포츠에 관련된 위젯이죠. NBA, 분데스리가,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쭉 나오네요.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와 있게 되겠죠. 이런 위젯의 카테고리들은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위젯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합니다. 아웃룩 일정, 투두, 가족 보호, 게임, 관심 종목 이거는 주식이 되겠죠. 자, 보시면 날씨, 사진, 스포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관심 종목만 플러스해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실 경우에 투자하는 주식의 시세 같은 것들을 따로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위젯 버튼에 마우스를 얹기만 하면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정보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되죠.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요즘은 해외 소식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시간 및 언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표시 언어는 한국어로 해놔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게 되면 윈도우 언어 자체가 외국어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 윈도우를 영어로 이용하고 싶으실 경우는 여기 있는 언어 추가를 하신 다음 이 위에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를 바꿔주는 거고요. 자, 그 아래에 보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젯에 대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국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을 미국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미국 있죠? 여러 국가들 많죠? 자, 미국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위젯에 마우스를 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전부 미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주식도 전부 미국과 관련된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나 메타도 전부 하락 중이네요.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어는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스토어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앱을 누르시게 되면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료 파일 뷰어 프로라고 있네요. 자, 무료네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귀하의 PC에서 어떤 파일이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파일 확인을 위해서 앱을 꼭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뷰어 프로그램 하나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유용한 유틸리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보기 해주시면 인기 무료 앱에 보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내려가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죠. 여기 있죠. 이거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비용을 들여서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충분히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설치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찾을 앱이 있으면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PDF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PDF 들어가시면 무료로 PDF를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죠.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DF X라고 지금 소유하고 있죠. 자, 가끔은 또 유료 앱들이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받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받아놓으시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PC로 옮겨왔을 때 가끔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는 HEVC 코덱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무료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주시면 스마트폰 영상을 PC로 가져왔을 때 안 보이실 경우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작업 회출에 있는 부가 기능 중에 잘 쓰지 않지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가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는 윈도우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윈도우 11은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지금부터 윈도우 11의 업데이트를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 제한과 업데이트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좌측의 메뉴 중에 제일 아래쪽에 윈도우스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스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우측이 바뀌게 되죠. 여기서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추가 옵션에 보시게 되면 배달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이 배달 최적화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아래쪽에 고급 옵션이라고 있죠. 이 고급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는 컴퓨터를 덜 사용하는 시간대에 업데이트 파일이 다운로드 돼서 설치가 되게 되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고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핫스팟을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통신을 할 때 업데이트가 되면 데이터 소모가 많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속도는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역폭을 줄여주는 거죠. 대역폭을 줄이게 되면 업데이트하는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내가 컴퓨터를 이용할 때 성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겠죠.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업데이트가 느리게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대역폭을 조절을 해주시면 여러분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설정을 보시면 절대 대역폭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절대 대역폭이라는 것은 내 컴퓨터와 인터넷 간의 모든 통로를 다 이용하는 것이 절대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할 때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내 작업에 관련된 통로가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느려지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대역폭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포그라운드 업데이트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밴드폭 양을 제한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포그라운드는 내가 작업하는 거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업데이트는 내가 모르는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거 조절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대역폭 비율로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는 데 사용되는 밴드폭의 양을 제한한다고 하죠. 여기 체크를 하시고요. 밴드폭 양을 줄여주는 거죠. 이 밴드폭 양을 올려서 90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통로가 전체 통로 중에 10%밖에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차선 도로면 1차선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작업이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업데이트 부분을 낮춰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 20%로 낮춰주면 전체 10차선 도로 중에 내가 8차선 도로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 집에 공사를 하는데 자재를 나른다거나 공사 인원을 나르는 그런 통로는 2차선만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운로드 설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업로드 설정이 있죠. 자, 이것은 내가 파일을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기본으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나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혹시 업데이트를 좀 빨리 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아예 이거를 100으로 올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컴퓨터를 그대로 놔두면 보통 평상시에 업데이트하는 속도에 몇 배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끝나면 다시 낮춰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하고 멈춤 현상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 받기죠. 자, 이거는 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윈도우스만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이런 오피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프로그램까지 전부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멈춤이나 느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윈도우스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데이트 완료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알림이죠. 자, 이거는 켜주는 게 좋겠죠. 보통 업데이트는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재시동을 해야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셔서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업데이트 완료했을 때는 다시 시작하라고 알림이 오게 되면 하던 작업 종료하고 다시 재시동을 하는 게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은 데이터 통신 연결을 통해 업데이트 다운로드죠. 자, 이런 거는 꺼주시는 게 좋겠죠. 특히나 노트북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무조건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외부에서 데이터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통신 요금이 많이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꼭 끄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추가 옵션에 보시면 선택적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윈도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위한 드라이버들이 있죠. 그 드라이버들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델 모니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건데요. 여기를 보시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들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및 설치를 해주시면 편리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겠죠. 일일이 이런 부품이나 장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드라이버 업데이트에 와서 다운로드 설치하면 한꺼번에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할 드라이버 없는지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윈도우 11 같은 경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의 성능이 조금씩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를 확인해서 최신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설정에 있는 좌측에 윈도우 업데이트 누르시면 우측에 업데이트 확인이라고 버튼이 보이시죠? 자, 이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서 항상 업데이트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컴퓨터의 안정화와 속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업데이트 확인이 끝나서 현재 최신 상태라고 나와 있죠? 항상 이렇게 최신 상태로 유지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일반 PC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데이터로 통신을 하게 되면 데이터 비용이 지불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나가기 전에 여기 있는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업데이트를 일시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외부에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그 다음 다시 와이파이에 연결하게 되면 업데이트 계속하기 누르시면 다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기록이 있죠. 여기 눌러보시면 지금 내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된 기록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능과 품질, 드라이버, 기타 업데이트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품질 업데이트는 지금까지 업데이트 됐던 내용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기능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데이트들 중에서 기능적으로 크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을 경우 여기 위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크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과 소소한 업데이트들이 있죠. 이렇게 기능적으로 크게 업데이트 될 경우에는 새로운 소식 보기 눌러주시면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살표 눌러서 어떤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업데이트 제거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업데이트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 이후에 내 컴퓨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그 업데이트한 내용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업데이트에 수정이 돼서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제거하고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복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PC 이용을 하시다가 완전히 초기화해야 할 경우가 있죠. 새로 포맷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초기화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PC 초기화 해주시면 개인적인 파일은 유지를 하면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파일을 다 제거하고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PC 초기화 누르시면 내 파일 유지와 모든 항목 제거 두 가지가 나오죠. 내 파일을 유지하고 초기화하시면 업데이트된 모든 내용은 전부 제거하고 처음 윈도우를 설치했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데이트 설정만 제대로 돼 있어도 컴퓨터의 멈춘 현상이나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PC에도 활용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에서 업데이트의 대역폭을 조절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업데이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갑자기 알림이 오게 되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의 알림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창은 하단 작업 표시줄 제일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 알림 창을 여는 버튼이 되겠죠. 여기에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방해 금지가 켜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종 모양의 GG 표시가 나오면 방해 금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림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내 PC에 온 알림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방해 금지가 켜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켜져 있다고 컬러가 들어가 있죠. 한 번 더 눌러볼게요. 그러면 알림이 꺼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잠자기 표시가 없어졌죠. 컴퓨터 이용을 하실 때 알림 때문에 거슬리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림을 꺼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모두 지우기라고 돼 있죠. 자, 컴퓨터 하실 때 알림들이 계속 오는데요.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많은 알림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컴퓨터를 시동을 할 때 알림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다 보시고 필요 없으면 모두 지우기 해서 알림을 깔끔하게 지워주도록 하세요. 이 알림은 웹사이트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앱들에서 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알림이 온 겁니다. 어떤 알림이 왔을까요? 윈도우 시계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계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알림이 온 거죠. 그 다음 파일질라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파일을 전송을 했는데요. 전부 전송을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왔죠.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웹사이트들 또는 윈도우에서 이런 알림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디펜더에서 요약이 왔죠.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 다음은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아래 보면 해제라는 버튼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 해제 버튼을 눌러서 알림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제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디펜더에서 오는 알림은 전부 들어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알림에 보시면 X가 있죠. 여기서 필요 없는 알림은 지울 수가 있고요. 그 X 옆에 보시게 되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설정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알림을 보낸 앱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대한 모든 알림을 끌 수도 있고요. 알림 설정으로 이동해서 좀 더 자세히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림 창에 보시면 전부 각 알림마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림이 계속 왔는데 귀찮으실 경우에 해당 알림을 끌 수가 있는 거죠. 자, 크롬에서 알림이 자주 와서 싫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크롬에 대한 모든 알림 끄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알림 설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림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 알림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알림을 끄게 되면 알림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알림을 켜게 되면 알림 배너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지 알림 센터에서 알림 표시를 할지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아래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알림이 잠금 화면에 있을 때 내용을 숨길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제가 컴퓨터를 쓰지 않고 잠금 상태인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에게 온 알림을 볼 수가 있죠. 그 알림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화면 상태에서는 알림을 끄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방해 금지 켜져 있을 때 앱에서 중요한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 수가 있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방해 금지를 켰는데요. 이때 PC용 카톡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켜서 필요한 알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림 도착할 때 소리 재생이죠.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 소리가 나면 주위에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림 센터의 알림 우선순위인데요. 지금은 보통으로 되어 있죠. 알림 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알림 아래에 표시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가 보통인 알림 위에 표시고요. 그 다음은 알림 센터 맨 위에 표시죠.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날짜가 나와요. 그리고 시간이 보이죠. 자, 여기서 날짜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달력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달력을 보고 날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30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집중 모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20분 정도로 줄여 볼게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집중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요. 이 앱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냐고 하죠. 자,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윈도우 알람에서 프로필을 읽고 작업 계획을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포커스 세션이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집중 모드를 포커스 세션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19분 남았네요. 이 19분 동안은 알림이 오지 않는 거죠. 지금 19분 남았다고 시간을 표시해 주는데요. 여기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고 남은 시간 표시 끄면 나오지 않게 되겠죠. 아주 높은 집중을 요할 때는 여기 시간 표시가 되면 신경 쓰여서 집중할 수 없죠. 이럴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일시정지 있죠. 자, 이걸 누르면 일시 중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휴식 없이 20분 동안 집중하게 설정을 해서 포커스 세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화살표 위아래 눌러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휴식 건너뛰기에 체크가 안 돼 있었죠. 자,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25분에는 휴식 건너뛰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휴식 자체가 없어요. 자, 시간을 좀 더 올려볼게요. 30분부터는 휴식 지정을 할 수가 있죠. 1회 휴식이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올리면 2회 휴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휴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40분을 주더라도 휴식 건너뛰기에 체크하면 휴식 없이 계속 집중 모드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포커스 세션 시작됐죠. 자, 그 다음 아래에 보시게 되면 방해 금지 모드가 켜진 거죠.
자, 여기서 좌측 상단에 있는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계가 나오고요. 그 옆에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포커스 세션이 있고요. 타이머가 있고 알람, 스톱워치 3개 시계가 나오죠. 자, 이거는 시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타이머를 지정하면 일정 시간 동안 타이머로 이용할 수 있고 알람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특히나 작업을 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어디에 가야 돼요. 그러면 알람 같은 걸 설정하면 훨씬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스톱워치라든지 3개 시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타이머는 PC가 켜져 있을 때만 울린다고 하죠. 자, 그래서 잠자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다른 일을 할 때 PC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잠자기로 들어가 버리면 포커스 세션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전원 설정 변경하신 다음 예합니다. 여기서 절전을 꺼주시면 되겠죠. 화면 및 절전 부분을 누르시고 제일 아래로 들어가서 안함으로 하시게 되면 화면이 잠자기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 장치 절전에서 다시 또 누르시고 제일 아래로 들어가서 안함 하시면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포커스 세션에는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우스를 변에 대고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1일 진행률이라고 나오죠. 자, 일별 목표 1시간이라고 되고요. 어제 안 했고 연속 없습니다. 자, 이때 연필을 누르시고요. 일별 목표를 지정을 하는 거죠. 자, 하루에 1시간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기록에 주말 포함할지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해 주시면 내가 일별 목표를 달성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거의 장점은 하루에 1시간을 나눠서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포커스 세션을 30분 동안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잠깐 다른 일을 보고 다시 또 30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별 목표 1시간 완료가 됐죠. 그러면 완료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이용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션을 종료하려면 여기에서 멈춤 버튼 누르시면 종료가 되겠죠. 자, 다시 집중 누르시면 다시 집중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림창만 잘 이용을 하셔도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훨씬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알림을 좀 더 상세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시스템 누르시고 우측에서 아래에 내려가시다 보면 알림이라고 있죠. 알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앱 및 다른 보낸 사람의 알림 받기라고 나오죠. 지금 켜있죠. 자,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림이 소리를 재생하도록 허용할지, 잠금화면에 알림 표시할지, 잠금화면에 미리 알림 및 수신 통화 표시할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네요. 자, 이것도 아까 알림에 있는 설정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아래는 방해 금지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끔 상태죠. 자, 이거는 여기 있는 알림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켜고 끄는 버튼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보신 것처럼 알림 순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아래에 보시게 되면 선택한 앱의 모든 알림 표시죠. 자, 여기에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앱의 알림은 꺼주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엑스박스 관련 내용들이 켜 있어요. 게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도 제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톡 알림이 필요할 경우 앱 추가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앱 선택에서 해당 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이 있죠? 이걸 추가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오는 알림을 알림창에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다시 알림 들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앱 및 기타 보낸 사람이 전송한 알림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떤 앱에서 자꾸 알림을 보내요. 그럴 경우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여기 보시고요. 이미 왔던 알림 중에 필요 없는 알림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알림이 전부 다 들어올 텐데요. 필요 없는 거는 여기서 꼭 확인하고 전부 꺼주도록 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꼭 받아야 되는 알림이 있을 경우 그런 거는 켜주셔야 되겠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알림을 받아야 돼요. 이때는 켜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서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알림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알림 설정에서 본인에게 맞게끔 쾌적하게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윈도우를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탐색기인데요. 탐색기를 활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탐색기는 TV 리모컨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리모컨이 없어도 TV 보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탐색기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탐색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여기 있는 폴더 모양이 파일 탐색기죠. 자,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러면 탐색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좌측에는 바탕화면, 다운로드, 문서, 파일, 음악, 동영상 등의 기본 폴더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아래에 내려가면 내 PC에서 C 드라이브 또 USB 드라이브 네트워크 상태를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하실 때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조건 파일 탐색기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터넷 사용 중에 다운을 받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다운을 받는 경우에도 전부 이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셔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기본 폴더들이죠. 이 폴더도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 사진이나 음악, 문서들을 이 폴더 안에 넣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사진 앱을 실행시키면 사진 폴더를 기본으로 사진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플레이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음악 폴더를 찾게 돼요. 여기 보면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죠. 이 미디어 플레이어는 윈도우 기본 앱이죠.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음악 폴더에서 음악을 찾게 됩니다. 그 다음은 동영상 편집기 있죠. 이 앱은 내 컴퓨터에 있는 영상을 편집을 해주는 윈도우 11의 기본 프로그램이죠. 자, 이것도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동영상 폴더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기본 폴더를 이용해서 분류를 해 놓으시면 파일들 찾고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게 되면 홈 상태에서 열리게 되죠. 홈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즐겨찾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 번 최근 항목이 보이게 되겠죠. 즐겨찾기에 있는 폴더들에 보시면 앞정 표시가 있는 게 있고요. 앞정 표시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앞정 표시가 있는 것은 제가 즐겨찾기에 고정을 해 놓은 것이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즐겨찾기에서 제거라고 있죠. 자, 이것은 제거를 시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정 표시가 없는 것은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즐겨찾기에 고정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아래에 제거라고 또 나오죠. 자, 일단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들은 알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싫어요. 그럴 때는 아예 제거를 시켜버릴 수가 있죠. 자, 고정을 하게 되면 항상 위쪽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내가 개인적인 폴더에 자주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 폴더가 이렇게 떠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즐겨찾기에서 아예 제거를 해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가시면 최근 항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최근에 연 항목들을 전부 보여주는데요. 문제는 내가 여러 번 문서라든지 파일들을 여기서 한 번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이 컴퓨터만 열면 최근 항목에서 이 내용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곤란하죠? 이걸 없애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우측 끝에 점 3개 누릅니다. 그러면 옵션이라고 나오죠? 옵션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폴더 옵션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보시면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최근 항목에 보이던 내용들이 전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곤란한 내용은 여기 지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지웠더라도 그 다음에 열면 또 나오죠. 자, 그런데 나는 아예 최근 항목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표시 꺼버리시면 아예 최근 항목이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혼자서 쓰는 컴퓨터일 때는 모르지만 여러 명이 같이 쓸 때는 되도록이면 꺼주는 게 좋겠죠. 이 최근 항목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열어봤던 파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누르시면 바로 그 파일 실행할 수 있어요. 바로 열리죠? 이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쓴 문서, 일기, 가계부 이런 내용들을 전부 열어볼 수 있어요.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된 문서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최근 항목은 되도록이면 가려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이거하고 비슷한 기능이 있죠. 하단 작업 표시실에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자주 열어본 파일이나 앱들을 기준으로 맞춤 형식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나 열어볼 수 있겠죠? 이것도 가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개인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측에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면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라고 나오죠. 그 다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최근에 연 항목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켬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꺼주시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맞춤 부분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전부 끄고 이용하세요. 자, 탐색기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사진 폴더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윈도우에서 사진 같은 걸 저장하고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사진을 좀 더 미리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죠. 그러면 사진 앱이 열리면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불편해요. 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썸네일은 너무 작아요. 자, 이때 상단에 있는 보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세부 정보 창이 있고 미리 보기 창이 있죠. 자, 미리 보기 창을 눌러주시게 되면 선택한 사진이 미리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스크롤바 있죠. 이 스크롤바 부분에 마우스를 얹고 드래그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PC에서 사진 자주 보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영상은 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직접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필요 없으시면 다시 보기 들어가셔서 표시에 들어가신 다음 미리 보기 창 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런 파일이 있어요. 썸네일이 보이지 않는 파일이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나중에 따로 설치한 프로그램들이죠. HWP라든지 MS 워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 대신 정보 같은 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기 들어가신 다음 표시에서 세부 정보창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할 수 없는 파일들은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수정한 날짜라든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만든 날짜도 보이고요. 용량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눌렀을 때 사진에 대한 정보를 전부 보여주죠. 찍은 날짜라든지 사이즈, 용량, 제목, 만든 사람, 설명, 무엇으로 찍었는지까지 전부 나오죠. 이때의 장점은 이 사진의 태그를 내가 마음대로 고치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태그라고 돼 있죠. 이 태그는 사진 같은 거 정리를 할 때 태그별로 모을 때는 유용하게 쓰이죠.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 만든이가 있죠. 자, 만든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자, 테스트라고 썼죠. 그 다음에 콜론 표시 보이시죠? 이것은 그 뒤에 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쉼표 역할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 사진 만든 사람은 테스트라는 사람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이 사진 태그를 보고 누가 찍었는지 그 다음 제목과 설명까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제 누구나 이 사진의 태그만 확인을 하면
만든 사람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제목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태그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태그 쓸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 이렇게 태그를 잘 관리를 해 놓으시면 누가 내 사진을 멋대로 가져가서 여기저기 올리더라도 태그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만 확인을 해보면 내가 찍은 사진인지 바로 확인이 되겠죠. 인터넷에 올린다거나 공유 같은 것들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태그를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올리시면 도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좌측에서 홈으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파일 탐색기의 탭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까지는 탭 기능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윈도우 11은 탭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홈 상태에서 사진 폴더를 열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진 폴더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사진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서 새 탭에서 열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탭으로 열리죠. 언제든지 새로 연 폴더와 홈 폴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다른 폴더를 또 열어볼 수도 있겠죠. 또 선택하고 새 탭에서 엽니다. 자, 또 열리죠.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 파일 탐색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탭 기능도 많이 써보세요. 자, 그 다음은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휴지통이 항상 나와 있어서 싫어요. 이 휴지통을 없애고 탐색기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 휴지통을 만들고 바탕화면에는 없애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상단 탭에서 보기를 누릅니다. 고급 설정에 있는 탐색창 부분에 모든 폴더 표시라고 나오죠. 여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적용하시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파일 탐색기 좌측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휴지통이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휴지통 비우기 하셔도 되고요. 아무 파일이나 들고 여기에 그냥 넣으셔도 되겠죠. 그 다음 꺼내야 할 파일이 있을 경우 휴지통 누르시고 그 안에 있는 파일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개인 설정 누르시고요. 우측에서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테마라고 있죠. 테마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시다 보면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탕화면 아이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휴지통에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걸 끄시면 당연히 휴지통이 없어지겠죠. 자, 사라졌죠. 다시 체크하시고 적용 버튼 누르시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휴지통을 가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판이라든지 또는 문서 폴더, 네트워크 버튼 전부 바깥에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탐색기에 있는 검색 기능인데요. 자, 이 검색 기능이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을 때는 제일 빠른 기능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하죠. 자, 탐색기에 들어온 상태에서 홈 들어가시고요. 여기 홈 검색 부분에 원하는 파일명을 쓰시는데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4라는 파일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1만 씁니다. 그러면 벌써 1과 관련된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를 써볼게요. 그러면 1, 2가 포함된 파일명이 들어간 파일은 전부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파일명까지 쓰다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일 어디 있는지 헷갈리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색기에서 상단에 보면 필터라고 있죠. 이 필터에 들어가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 동영상, PDF 중에 내가 원하는 파일의 형식만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만 볼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시면 이미지 파일만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원하는 폴더에 들어왔는데 이런 아이콘들이 너무 작아서 보기가 어려울 경우에 여기 있는 보기 들어가시면 아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보통 아이콘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목록과 자세히를 이용을 해서 자세히 확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록 들어가시면 이렇게 목록별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내용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여기서 항상 본인이 쓰는 스타일로 바꿔놓고 쓰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파일들을 정렬해서 볼 수도 있죠. 상단에 정렬 들어가시게 되면 이름과 수정한 날짜, 유형, 크기, 만든 날짜, 태그, 제목별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파일이 많을 경우에 찾기 힘들죠. 자, 그럴 때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한 번에 정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름차순인데요. 내림차순을 주면 Y부터 나오게 되죠. 오름차순 주면 알파벳 순으로 빠른 알파벳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숫자가 기준이 되죠.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기준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 글자를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보드와 키보드 2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파일 탐색기를 이용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USB 메모리를 이용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컴퓨터에 자료를 복사하려고 내 컴퓨터에 있는 USB 포트에 꽂았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자동 실행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거 절대 자동 실행하지 마시고요. 파일 탐색기를 바로 여신 다음에 좌측에서 USB 메모리로 가세요. 그 다음 이 USB 메모리를 좌측 버튼 클릭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나오죠. 자,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 연 상태에서 메모리를 찾으시고 메모리를 찾으셨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더 많은 옵션 표시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검사라고 있을 거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내 컴퓨터에서만 쓰는 USB 메모리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또 꽂아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검사가 이 바이러스 검사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USB 메모리로 감염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쓰던 메모리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상 없을 때만 열어주도록 하세요. USB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용량이 작죠. 그래서 시간도 얼마 걸리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데 꼭 해주셔야 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에서 파일 탐색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이 활용하셔서 컴퓨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